네, 이제 세 번째 파트를 가보도록 할게요. 네,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시장 얘기를 했던 거고, 두 번째 파트는 제가 일반적인 유형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 세팅하는 걸 더 저희가 세밀하게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세 번째 파트는 시장은 당연히 검토하지만, 시장 뭐 정책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항상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전세가 어떻게 설정할지, 그다음에 내 임대 만료 기간 어떻게 설정할지를 배우는 그게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내 물건 1등 만들어서 전세 빨리 빼는 법 얘기를 할 거고, 왜 전세 물건에 조금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할까? 전세를 빨리 빼는 게 왜 중요할까? 네. 왜일까요, 여러분? 왜? 일단 빨리 빼는 게 돈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저희 시간 지체되면 어떤 비용 발생되는지 아까 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잔금 칠 때 대출에서 받게 되면 뭐 이제 이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도상환 수수료 같은 돈들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시간을 지체하다가 전세를 늦게 뺀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공급 물량을 또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생각했던 전세가보다 전세가를 더 내려서 빼야 되는 리스크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 빠르게 전세 빼는 것 자체가 내가 원래 계획했던 금액 그대로 투자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고, 시간 절약도 된다는 게 뭐냐면 투자해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전세 안 빠질 때 일단은 해야 될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네. 전세가 안 빠지고 있는데 내가 임장을 계속 나간다? 전세를 안 빼고 우선순위가 안 맞는 거예요. 네. 투자를 진짜 마무리하는 게 전세까지 빠지고 나서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음에 뭐 새로운 투자를 위해 임장을 하던 다음 투자를 마음 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게 이제 전세까지 마무리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뭐 전세 빨리 빼는 게 일단은 그냥 뭐 빨리 빼서 좋지 이게 아니라, 투자자한테는 다음 계획을 빠르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전세 세팅 빨리 하는 게 다 연결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파트에서 전세가 적정하게 설정하는 게 어떻게 설정하는 거지라는 거를 배울 거고, 그다음에 임대 기간 어떻게 해야지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설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오늘 법인 임차인도 정리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임차인은 웬만큼 다 커버돼. 네. 거기 안 들어온다. 그 사람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분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실 제가 알면 그렇게 무서운 거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인 임차인까지도 오늘 정리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세가 설정하는 거, 왜 이거를 파트 이렇게 하나를 다 할애해서 정리를 하냐. 이 가격을 제대로 정하면 여러분들이 집을 사기 전에는 진짜 이 투자가 얼마짜리 투자인지를 좀 현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전세 어느 정도 놓는 게 적정할 것 같아. 그 가격을 바탕으로 실제 내 투자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게 그냥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인지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맞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갖고 싶은 물건과 감당할 수 있는 물건 다른 거예요. 네. 그리고 사고 나서도 저희 아까 전세 빨리 뺐을 때 장점을 얘기했죠. 전세 빨리 빼는 게 돈 절약하고 시간 절약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 드렸는데, 전세 적정한 가격을 정해야 시장이 받아주는 가격이 돼서 내 물건의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가격이, 사장님이 어떤 물건을 소개시켜주고 싶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비싼 물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에 만약 상태까지 좋다면 그 물건이 이제 1등으로 소개시켜주는 물건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가격부터 난 이 투자 자체가 빠르고, 그다음에 안전하다는 게, 전세까지 빠지면 사실 이 투자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투자를 완성하는 거다라는 거.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오래전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을 거라 그랬죠? 오늘 오픈북 시험 문제 2개 중에 첫 번째 문제예요. 적정한 전세 가격을 이제 설정하려고 하는데 뭘 봐야 될까? 3가지예요. 3가지. 일단 3단계. 첫 번째는 단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단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생활권으로 더 확장을 시키고, 마지막 공급까지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적정 전세가를 설정하려면 3단계가 단지부터 출발해서 생활권을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공급까지 검토하는 거예요. 네. 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되게 더 옛날처럼 답을 하실 건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랑 같이 시뮬레이션 할게요. 여기가 어딜까요? 이 지역. 평촌. 네. 여기 4호선 지나가고 4호선 범계역, 그다음 평촌역. 그다음에 위쪽으로는 평촌의 북쪽이라고 해서 평북이라고 많이 부르고, 아래는 남쪽이라서 평남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평 2개 있는 관악타운이라는 단지의 물건을 매수해서 전세를 세팅하는 이제 시뮬레이션 해볼 거예요. 네. 관악타운은 1800세대 대단지예요. 그리고 일단 1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연식이 92년식 단지고, 그리고 주력 평형은 30평대예요. 30평대가 한 1200세대, 그다음에 23평형이 360세대, 26평형이 180세대. 네. 근데 23평형은 일단은 전용 5구 복도식이고, 27평형은 계단식 단지예요. 그리고 여기를 만약 현 시점 26평형 단지 관악타운을 6억 5천에 매수를 한다면 얼마의 전세를 놓을지 가격을 정할 거예요. 네. 그러면 출발은 1단계 뭐라 그랬죠? 단지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네. 단지 안에 이제 여러 평형들을 혹간히 비교한 단계예요. 그러면 우리 26평형 전세를 놓으려고 했는데, 얼마나 나야 되지? 근데 26평형 일단 물건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1단계에서 단지에서 출발하자는 거는 이 평형을 기준으로 상위 평형과 하위 평형의 가격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26평형보다 큰 31평형은 전세가 있나? 여긴 전세가 있어요. 근데
1800세대 중에 전세가 딱 3개밖에 없어요. 네, 31평은 3개로 4억 5천짜리 하나, 5억짜리 2개가 있는 상황이고, 중층이 일단은 4억 5천짜리 1개, 얘가 나가고 나면 5억짜리만 2개가 남아요. 그러면 상위평형은 4억 중반, 얘 나가면 일단 5억 거래가 되겠구나라는 걸 호가를 받고, 그럼 하위평형은 얼마지? 라는 거 봤을 때 23평형도 전세가 1개도 없어요. 네. 이 상태. 그러면 나는 전세가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지? 네. 단지는 바뀔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물건도 똑같이 접근하는 거예요. 이 단지에서 평형 구성대별로 일단 확인하는 거. 그래서 내가 본 단지가 만약 평형이 26평형이다. 그러면 상위평형 전세가랑, 그러니까 31평형이랑 26평형이랑 전세가가 만약에 비슷해. 뭘 선택할 것 같아요? 당연히 31평형 가겠죠. 그래서 상위평형이랑 전세가가 비슷해져 버리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26평 입장에서는. 근데 하위평형이랑 전세가가 23이랑 26평형 전세가가 비슷해. 그러면 뭘 선택하겠어요? 26평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하위평형이랑 전세가가 비슷하다면 사실 그때는 경쟁력이 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호가적으로는 이 사이에 23이랑 31 사이에 끼어있는 호가 정도가 적절한 거고, 이왕이면 너무 얘랑 비슷하면 안 되고 얘보다 얘랑, 오히려 얘랑 비슷하면 좀 그때는 경쟁력이 높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는 우리 뭐 보기로 했죠? 단지 다음에 그쵸. 생활권으로 확장시킬 건데 그 전에 일단은 지금 호가만 본 상태잖아요. 호가만 받고 23이랑 26이랑 다 가격이 없어. 그럼 난 어떡하지? 실거래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네. 실거래가를 봤더니 우리 아까 26평형은 이 단지의 주력평형이 아니고 조금 희소한 구조였죠. 네. 계단식에다가 조금 평형, 여기 세대수가 1800세대 대비해서 조금 적다 보니까 원래도 물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1월 달에 거래된 게 마지막으로 거래된 게 없어요. 근데 그럼 얼마에 거래됐지? 봤더니 1월에 갱신은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죠? 아까 갱신 청구 쓴 거 그런 갱신 한번 살고 5% 상승시켜서 살거나 아니면 5%가 의무는 아니죠. 가격 그대로 살 수도 있죠. 그런 집들이 갱신이고 안 써있는 집들이 이제 누르면 신규가 떠요. 신규가 새로운 임차인데 그러면 최근 신규 계약 1월 달이긴 했지만 이게 신규였네 3억 7천짜리. 그러면 실거래도 마찬가지. 상위 평형과 하위 평형을 다 확인해서 경쟁력을 보는 거예요. 그럼 31평형은 어떻지? 31평형은 그래도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9월, 8월, 7월 계속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얼마에 거래가 됐지 최근에? 그랬더니 갱신 말고 신규로 보니까 5억의 신규 거래가 됐어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최근 이제 한 3개월 내에 이게 거래들인데 최근 3개월 내 거래들 정말 싼 게 만약에 갱신됐던 게 한 4억대 정도에 갱신됐고 신규로 계약되는 거는 4억 5천, 7천, 5억까지 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하위 평형은 그럼 어떻지? 하위 평형은 7월까지는 일단 실거래된 게 있어요. 7월 이후로는 전세 물건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7월 달에 그럼 최근 거래 얼마지? 7월에 3억 4천까지는 일단 신규 거래가 됐었구나라는 거를 일단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보세요. 갱신 안 붙어 있는 거는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거라 했죠. 3억 4천짜리도 있고 2억 7천짜리도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네. 근데 수리 차이라고 했을 때 어때요? 7천 차이는 되게 크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약간 원래 시세보다 너무 낮은 물건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물건들은 임대사업자 물건의 확률이 커요. 네. 그래서 임대사업자 물건의 일기 확률이 큰 게 어떤 것들이냐면 자릿수가 애매하다. 왜냐면 5% 임대사업자의 의무 중에 하나가 5% 상승률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임대사업자 자체가 전세가가 싸기 때문에 5%를 꽉 채우다 보면 금액 단위가 몇 천만 원 이렇게 안 되고 몇 천, 몇백, 몇십만 원 이렇게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끝자리가 좀 깔끔하지 않게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임대사업자의 확률 그다음에 지금처럼 시세랑 되게 큰 폭으로 차이나는 물건이 임대사업자의 확률이 커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려내야 되는 게 어떻게 이 단지 2억 7천인가 봐 나 전세가 너무 높게 설정하면 안 되나 봐 하기에는 얘는 어떻게 보면 나와 경쟁되는 상대가 아니다. 저런 물건은 그냥 먼저 나가요. 네. 먼저 나가고 나는 오히려 나머지 시세에 맞춰서 물건을 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뭘 했냐 한마디로 호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실거래가로 한 번 더 체크했어요. 봤더니 아까 얘 지금 26평형 가격을 책정하려고 하는 건데 네이버에는 일단 물건이 없어. 근데 31평형은 4억 중반, 5억 정도 호가가 나와 있고 실거래되는 걸로 봤을 때는 31평형이 최근에 일단 5억에 나갔고 그다음에 23평형이 7월에 3억 4천에 나가고 거의 한 2달째 물건이 없는 상황. 그리고 얘는 1월에 3억 7천이 나가고 지금 거의 7달, 8달 물건이 없는 상황. 그럼 어떡하지? 나는 이거 얼마 책정해야 되지? 네. 적어도 당연히 요거 이상은 받겠죠. 네, 3억 7천 이상은 받을 거고 얘가 이제 5억, 4억 5천, 5억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진짜 최대치가 한 4억 5천 정도겠죠. 근데 아까 31평형이랑 가격이 같으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내가 받았던 요 금액 그다음에 31평형의 하위 가격 정도 범주는 되겠지만 만약 요거까지 꽉 채워서 받는다면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일단은 완전히 정하는 상태는 아니에요. 내 고민을 하는 단계. 이 정도 범위 안에서 고민해야 되겠네. 그래서 지금 일단 상위평형, 하위평형 놓고 어떤 범주를 잡을지 본 단계가 1단계 단지 안에서의 비교고 2단계는 일단은 이제는 생활권을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4호선 경계로 여기 도로가 하나 크게 나와 있어요. 크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 도로가 평촌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시민대로라는 도로가 하나 있고요.
요 아래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평남, 위가 이제 평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평촌은 일기신도시 중에서 구획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격자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십자가처럼.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시민대로, 위로 이렇게 세로로 평촌대로가 지나고 각각 마을별로 이렇게 평형 구성이 조금 달라요. 위랑 아래랑. 근데 여기 평촌역에 가까운 공장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10평대, 20평대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한가람 마을 같은 경우도 좀 앞쪽에는 소형 평수, 좀 뒤쪽에 가야지 30평대가 이제 좀 섞이고요. 그리고 여기 샛별마을, 평촌대로 이제 왼쪽으로 샛별마을 같은 경우도 앞쪽에, 이제 여기 샛별마을의 앞쪽이랑 여기 뒤에 6단지나 이제 2단지 이쪽에는 좀 소형 평수들이 많이 있고, 네, 그리고 여기 관악마을, 그다음에 평촌역에, 범기역에 가장 가까운 은하수마을 이쪽에 가야지 조금 가족 단위가 살 수 있는 20평대나 30평대들이 좀 들어와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평남에 비하면 평북이 훨씬 소형 평형이 좀 주류를 이루는 거.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관악타운이랑 이제 비슷한 학교 배정받는 생활권 안에 있는 그런 단지들이고, 그리고 여기 26평형이랑 가격이 어디가 좀 비슷하게 가냐, 여기 범계역에 가까운 은하수 신성에 관악타운 26평은 전용 7사인데 얘 전용 5구랑 좀 가격이 비슷하게 가요. 그리고 은하수 벽산의 전용 5구랑 가격이 좀 비슷하게 가고, 그다음에 은하수 청구에 전용 이제 7사랑 6사랑 가격이 좀 비슷하게 가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근데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여기 범계역에서 일단 거리가 다르죠. 네. 거리가 달라서 여기 오히려 은하수 쪽은 더 가까운데 그래서 구조가 복도식이거나 아니면 20평대 전용 5구이거나 한 것들이 범계역이랑 일단 가깝다 보니까 관악타운 26평형이랑 가격 흐름이 좀 비슷하게 가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거의 비스무리하게 가는데 약간 더 위에 올라오는 애가 초록색. 네. 초록색이 은하수 신성. 범계역이랑 가까우면서 계단식 5구라 얘가 이제 가장 이 중에 비슷한 부분에서 더 높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은하수 벽산 같은 경우가 가깝지만 복도식 방 두 개다 보니까 얘네들보다는 조금 뒤에 쳐져요. 네. 그리고 청구랑 관악타운은 이제 비슷하게 간다라고 하시면 되고, 이제 매매 사실 전세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약간 초록색 얘만 조금 더 위로 올라오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했을 때 관악타운 입지 어떻지? 나머지 은하수에 비해서는 범계역이랑 거리는 좀 더 가야 돼. 근데 구조는 그래도 얘 26평형은 방 3개 계단식이고 전용 7일 정도 되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은하수 마을의 신성, 벽산, 청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앞라인에 있다 보니까 범계역이랑 더 가깝고, 대신에 아까 초록색 그래프 얘는 방 3개 계단식. 그다음에 방 2개 복도식. 그다음에 청구는 방 3개 복도식의 전용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얘랑 비교하면 그러면 어떤 게 얘랑 비교해서 더 이제 장점, 그다음에 조금 약점이 뭐지? 얘랑 비교하자면 얘네들이 더 가깝죠. 그냥 범계역이랑 거리는 얘네들이 더 강점이 되는 거고, 구조는 방 3개 계단식이면 사실 좋아하는 구조잖아요. 얘 이제 비슷한 거, 그다음에 2개는 조금 관악타운 구조에 비해서는 조금씩 빠지는 거죠. 그리고 전용 면적으로 치자면 관악타운이 사실 제일 크고 나머지는 이거보다는 좀 좁죠. 네. 근데 이런 장단이 이제 상세가 돼가지고 가격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장점이 많은 이제 신성이 조금 더 위에 가는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생활권까지 확대시켜서 생활권에서 흐름을 같이 가는 단지들도 호가와 실거래가를 정리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성, 벽산, 청구 다 매물이 없어요. 네. 은하수 마을 자체도 매물이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곳들은 아닌데, 왜냐면 평북에 소형평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소형평이 많은데 여기 범기역에 가까운 은하수 쪽은 이제 선호가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평소 때는 매물이 되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전세 매물이 또 귀한 상황이다 보니 더 없는 거? 그래서 매물이 하나도 없네? 그럼 실거래 한번 볼까? 신성이 그래도 7월에, 그러니까 그나마 이 단지들 중에서는 최근에 거래된 게 신성인데 7월에 4억 3천 거래가 됐고, 근데 이게 중층도 아니고 저층이었어요. 저층이 4억 3천. 그리고 6월에 청구가 3억 9,500에 일단 신규로 중층이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벽산은 3월에 거래된 거 이외에 거래된 게 일단 없었죠. 네. 그리고 아까 관악타운은 1월에 거래된 거 빼고는 사실 우리가 참고할 가격이 없었고,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보고 그러면 관악타운 정도면 얘네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선을 잡아야 되지? 라는 걸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의사결정하는 거를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텍스트를 많이 넣어드렸냐. 네, 말로 하면 헷갈리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전세 맞출 때 다른 단지들도 정리할 때 이렇게 과정을 따라서 써보시라고 텍스트 넣어드린 거예요. 1단계 일단 단지 비교할 때 우리 26평형 지금 전세가 얼마로 정할지 보고 있는데 세대수가 적어. 그래서 원래도 전세 물건이 귀한 편이야. 근데 안양이란 지역이 입주장이 일단 정리됐고, 그 다음에 수도권 전체적으로 전세 물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악타운에도 일단 전세가 없어. 지금 1800세대 딱 3개뿐이야. 그래서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26평형 전세가를 만약에 설정을 한다면 우리 아까 단지 기준으로 보자면 상위평형, 하위평형 비교해서 경쟁력 봤잖아요. 그러면 23평형보다 여기랑 비교해서는 비슷하거나 그냥 조금은 비싼 거, 그래도 평형이 좀 더 크니까 31평형보다는 그래도 싼 거.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지금 물건 수준을 봤을 때, 그래도 이제 3억 한 7천 정도부터 한 4억 5천 이 정도 사이에서 일단은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생활권을 확장을 시킨 거예요. 생활권을 확장시켰을 때, 일단은 관악타운의 은하수 마을이랑 가격이 좀 비슷하게 갔죠. 네. 그래서 비슷한데 약간의 가격 차이는 있어. 제일 비싼 게 아까 신성. 변계가 가깝고 방 3개, 계단식 신성이 제일 비싸고, 관악타운이나 청구가 좀 가장 비슷하고, 벽산이 방 2개 복도식이다 보니까 요 중에서는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러면 신성보다는 좀 낮게 청구, 벽산이랑 이제 비슷한 수준이면 적절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일단 전세가 다 없어. 그리고 우리 신성이 7월 달에 저층이 4억 3천에 나갔고 6월 달에 청구가 3억 9천5백에 거래가 됐었네. 근데 지금 매물이 없으니까 그래도 여기 신성 정도, 그다음에 얘가 저층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좀 욕심내봐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신성이 나갔던 가격 한 4억 3천 범주에서 청구도 3억 9천5백에 나갔잖아요. 요 정도 범주로 다시 데려온 거예요. 이 정도 범주로 다시 데려와서 그러면 지금 단지 생활권까지 비교하면서 이제 좀 하하는 한 3억 9천5백, 일단은 은하수 청구가 나갔던 그 정도 가격, 그다음에 상하는 그러니까 4억 5천짜리 일단 물건이 그래도 이제 31평이 관악타운 있으니까 요거보다 그래도 신성이 4억 3천까지는 거래된 요 정도 가격까지 가져온 거. 그리고 마지막 공급을 볼게요. 네. 공급은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 가격, 범주가 있는데 그 범주 안에서 어쨌든 좀 더 높은 범주로 갈지 아니면 낮은 범주로 보수적으로 갈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안양이랑 의왕 입주 물량을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같이 봐요? 안양 특히, 안양은 의왕이랑 생활권이 되게 밀접해요. 그냥 길 하나 건너면 바로 의왕이라서 두 개는 사람들이 실제 생활할 때 이동을 되게 많이 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고, 그래서 물량을 딱 같이 놓고 봤을 때, 짠, 지금이 여기 25년이죠. 25년, 그러니까 올해도 사실 물량이 많긴 해요. 많긴 하는데, 그래도 가장 정점은 이제 24년 정점을 찍고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물량이 한 7천 세대가 넘었고, 내년에는 이제 6천 세대로 일단은 줄어들고, 그리고 내년 물량은 파란색, 의왕 물량이 거의 대다수고, 사실 안양은 이제 올해를 끝으로 물량이 그냥 거의 다 정리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제 안양은 27년 좀 입주할 때 좀 그때 들어오게 될 거고, 일단 공급이 그러니까 24년 대비해서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봤던 이 공급 중에서 현 시점 25년 9월이죠. 9월에 만약 매수를 했어. 그럼 어떤 물건이 입주랑 좀 시기가 맞을까라는 걸 본다면 예전에 10월달 입주하는 의왕의 고천지구 대방 디에트로랑 어떻게 보면 전세를 맞춰야 되는 기간이 비슷해져요. 그러면 3단계, 단지 1단계, 2단계 생활권, 3단계 공급에서 공급 물량을 이제 최종 점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어떻게 봤죠? 내가 전세 맞춰야 되는 이 경쟁 기간에 공급 물량 있는지를 본 거죠. 봤더니 여기 고천지구 대방 디에트로 센트럴이 10월에 입주를 해요. 여기.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럼 그게 어느 정도 규모로, 그다음에 어떤 평형이, 그리고 입주하는지, 그다음에 지금 전세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얘는 단지가 크지가 않죠. 492세대짜리가 입주하는 거고, 또 심지어 34평 단일평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 그러면 얼마나 나와 있지 봤더니 전세 한 54개 정도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가격은 4억 2천부터, 34평 전세가가 4억 2천부터 한 5억 5천 사이에 일단은 형성되어 있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전세가가 낮은 게 특히 신축 같은 경우는 어떤 단점이 있다 했죠? 전세 대출을 못 받는 물건이, 보통 이제 이렇게 4억 초반에 형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보다는 이제 전세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전세가 이 정도 가격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근데 이거를 왜 보냐, 지금 요 단지는 고천지구 대방 디에트로는 34평형 단일이지만, 보통의 단지들의 평형대가 섞이죠. 근데 20평대 특히 59, 그 다음에 74, 그 다음에 84 이런 식으로 섞이는데, 우리가 지금 전세를 맞추려고 하는 관악타운은 구축이에요. 그러면 구축 단지의 전세가를 정할 때 신축의 하위평형 전세가랑 비교해서 경쟁력을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관악타운은 끼이평형이야, 26평형이야. 그러면 신축에서는 5구의 전세가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 입지에 따라서 아니면 약간 낮거나 그 정도를 같이 봐주셔야 된다는 거. 근데 지금 보세요. 34평이 4억대예요. 그럼 어떡해요? 이거 26평형인데 그냥 34평형이 이렇게 싸게 나오면 관악타운 전세가를 확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보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급은 영향을 미칠 만한 공급인지를 보셔야 돼요. 네. 아까 안양과 의왕은 같이 봐야 된다면서요? 안양과 의왕은 같이 봐야 되는 거 맞는데, 의왕이라는 지역은 길어요. 길어서 의왕도 이렇게 평촌에 붙어있는 의왕, 그다음에 평촌에 붙어있지 않은 의왕의 생활권이 분리돼요. 네. 그래서 여기 의왕시 물량이지만 평촌과 생활권이 분리된 여기 이제 남쪽에서 남이항이라고 부르거든요. 남이항. 여기 고천은 이 입주가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는 저는 그거는 생각보다 되게 적다고 생각해요. 네. 평촌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 인프라, 그 생활 편의를 버리고 여기 그러니까 고천지구가 되게 택지처럼 아직은 잘 갖춰져 있지는 않거든요. 아파트는 막 들어오는데 생활권이 평촌만큼 갖춰지진 않거든요. 여기를 가지는 않는다. 뭐 한 명도 안 가나요? 한 명도 안 가냐면 제가 할 말이 없겠죠.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이동이 이제 많이 이동하냐라고 봤을 때 사실 오히려 북이양 쪽은 되게 밀접하게 많이 갈 수 있는데 남이양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영향을 미칠 만한 공급인지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공급도 지금 시기의 공급도 보지만 만약에 이 전세를 빨리 안 빼고 지체된다면 또 다음 입주가 쫓아오는 게 있나 없나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 디에트로 10월에 입주하고 나면 다음 입주가 내년 1월에 있긴 한데 이것 또한 의왕의 월암지구라는 곳에 있는 입주예요. 월암은 또 어디예요? 네, 여러분, 제가 왜 구석이 찍었을까요? 안 보여서 일단 여기서 안 보여서 구석이 찍었고 월암은 오히려 수원, 의왕, 분포의 약간 그 접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월암 관악산에 있는 사람이 월암에 갈까? 고천도 안 가는데 네, 월암까지 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안양의 상태는 입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되게 대규모 입주들은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이렇게 현재 만약에 매수해서 세팅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물량들이 의왕에 있는 고천이나 아니면 월암 쪽 물량이라 크게 신축 단지 영향을 받는 시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때요? 그럼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여러분, 네, 크로스 체크. 뭐가 있냐? 그동안 대단지가 계속 입주했던 곳이죠. 그러면 대단지 입주가 남아있지 않은지를 보셔야 돼요. 네. 대단지가 한 번 입주를 하고 나면 뭐가 있냐면 특히 대단지 입주가 있을 때 두 가지를 봐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전 점검 기간이 언제인지 보셔야 돼요. 이거 왜 봐요? 네.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사전 점검 기간이에요. 네. 사전 점검이 뭐 하는 거죠? 집을 지었어요. 네. 집을 지으면 이 집에 하자가 있냐 없냐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 집을 실제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대단지가 딱 들어왔을 때 임차인, 저 단지 이사 갈까 말까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임차인이 이제는 집을 보고 실제 이렇게 임차인으로 내가 이렇게 가담할 수 있는 시간. 네.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본격적으로 이 집을 보고 난 다음부터고 그리고 임대인들도 마찬가지. 임대인들도 사전 점검 기간 전까지 일단 집을 조금 덜 내놓다가 사전 점검 기간이 되면 집을 더 많이 내놔요. 그래서 요때 그 얘기 뭐냐? 그 얘기는 임대 물량이 더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뭘 봐야 되냐면 입주 지정 기간을 보셔야 돼요. 네. 입주 지정 기간은 얼마예요? 뭐 한 달이에요? 두 달이에요? 세 달이에요? 아파트마다 달라요. 네. 근데 아파트마다 다르고 시장마다 다른데 보통 60일, 70일 정도 주시기도 하고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단지가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거의 제가 알기로 4달 정도? 되게 긴 기간을 줬어요. 네. 근데 요 기간 사이에 앞에 3개월, 뒤에 3개월은 기본적으로 이게 대단지라면 기본적으로 앞뒤로 3개월은 영향권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네. 왜요? 입주 시장 기간 그때만 영향이 아닌가요? 그때 이사를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집을 미리 내놓고 구하고 계약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미리 내놓기 시작하기 때문에 앞에 한 3개월 정도 이미 물량이 쌓이기 시작하고 뒤로도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소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으면 단지 규모가 더 크면 뒤에 소진되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입주 지정 기간 종료됐다고 해서 입주 영향이 끝이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 왜 보고 있었죠? 안양이란 지역이 대단지 입주가 계속 있던 지역이라 이 대단지 물량이 남아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디 남아있냐? 여기. 네. 안양 안에는 일단 공급이 거의 다 정리됐는데 여기 바로 옆에 아까 의왕도 위에 의왕과 아래 의왕이 다르다 그랬죠. 근데 얘는 평촌이랑 거의 붙어있는 의왕이에요. 이 인덕원자 SK도가 5월 말부터 입주를 했고 7월 28일까지 입주 지정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2,633세대가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제가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났다고 영향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했죠. 네. 그거 원래 만약에 이 기간 안에 물량이 다 소진되면 전세가 일단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지? 네. 입주 시작하자마자 6월 달에 전세가 317개였어요. 317개였고 당시 가격이 한 이제 20평대 기준, 전용 5구 기준으로 3억 9천에서 5억 5천 사이 호가가 나왔었고 지금 입주 지정 기간 일단 끝나고 한 달 좀 넘게 지났죠? 한 달 넘게 지난 시점인데 전세가 줄긴 줄었어요. 줄었는데 그래도 25평 기준으로 해서 70개는 남아있어요. 네. 그리고 전세 호가는 근데 오히려 상한가는 비슷해. 근데 하한가가 4억 3천부터 시작하죠.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은 있어요. 입주를 시작하자마자 특히 초반에가 오히려 전세가가 쌀 수도 있어요. 네. 초반에 빨리 뭔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으신 분들이 초반에 오히려 싼 물건을 내놓을 수 있고 뒤로 가면 내가 어쨌든 입주 지정 기간 동안 이때 잔금도 치고 뭐 준비해야 되는 건데 뭐 내가 상황이 되니까 버티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뒤로 가면 전세가가 오히려 싸지는 게 아니라 좀 더 싼 게 빠지고 나서 나머지가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래서 만약에 10월 달에 뭐 영향 미칠 만한 공급이 없다고 생각했더니 아직 인덕원자 SK도 물량이 조금 남아 있어서 얘네 가격 좀 봐야 되겠구나. 근데 저희가 아까 대단지 신축이 있을 때
내가 전세 놓으려고 하는 게 구축이면 걔보다 하위 평형이랑 비교해서 경쟁력을 보자 그랬죠? 그러면 내 거 관악타운에 26평형이고 얘 이제 5구 가격이 지금 4억 3천에서 5억 5천 정도 사이 나오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아까 이제 2단계에서 우리가 3억 9천5백에서 한 4억 3천 정도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5구 정도 가격, 제 하위 가격 정도 해당하네. 그리고 요즘 하위 가격들은 사실 전세 대출이 안 될 그런 현금 전세의 확률이 크니까 요 정도 생각하고 본다고 해도 내 가격이 과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일단 어때요? 우리 공급 상단계 보고 있을 때 제가 고천, 의왕 생각보다 영향 안 미칠 것 같아요 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도만 보고 어떻게 파악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급 물량을 확인할 때 여러분들이 임장했던 건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럼 관악타운이 여기 있어. 그리고 이제 1월달 상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 관악타운 주변 물량들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다 둘러싸고 있는 입주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단지냐에 따라서 영향이 다 똑같진 않았어요. 네. 관악타운에서 혹시 위치가 다 비슷하다고 다 새 아파트라고 다 똑같이 갈까 골고루? 네. 달랐던 게 얘는 여기 현장을 가보면 생각보다 조금 구도심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 첫 번째 안양역 프루지오 더샵은 거리도 가까운 것도 있고 오히려 좀 평지의 대단지에 막 주변에 생활 환경이 지금 막 갖춰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주변이 구도심의 느낌이 난다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단지만 있으니까. 근데 안양 어반포레 자연에 있다는 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이름에서 웬만한 단지 분위기가 나오지 않나요? 포레면 주변에 뭐가 있을까요? 네, 산. 네, 그래서 여기 산 아래 있다 보니 이제 단지가 이게 평지에 예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단지는 맞는데 구도심에 이렇게 좀 언덕도 있고 그런 곳에 좀 이렇게 동네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단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도 전화해보고 사장님 근데 여기 같은 편인데 되게 싸네요. 얘보다 되게 싸네요. 근데 얘 어때요? 여기 이사 가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장님의 답변이 이거였어요. 입주장이라 저렴하긴 한데 교통이나 아니면 아이가 없으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교통을 내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리고 아이가 없어서 그냥 신축의 쾌적함만 누리면 된다면, 그러니까 학교나 학군이나 이런 것보다 그러면 뭐 나쁘지 않죠. 이 반응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럼 예전요 아크로데스티니는요? 아크로데스티니는 번개역 초역세권이에요. 네. 근데 가는 수요가 좀 달랐던 게 이 단지는 아크로. 여러분 아크로 어디다 붙인지 아시죠? 하이엔드 브랜드. 하이엔드 브랜드로 지은 안양의 이제 처음 아파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매매 11억 5천, 전세 5억 9천이에요. 이거 5구예요. 저는 5구 기준. 네. 그러니까 전세가 레벨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격상 얘를 막 이렇게 여기서 많이 선택해서 가진 않았던 거고 얘는 그래도 영향이 많이 미쳤던 거고 그다음에 얘는 위치나 입지상으로는 얘보다 좋아하진 않았지만 저렴한 가격 때문에 그래도 가지는 소유가 조금은 있었던 거. 그리고 얘는 가격 레벨이 달라서 막 이렇게 프루지오 더샵만큼 가진 않았던 거. 그리고 프루지오 더샵도 이게 현재 가격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지 입주 당시는 3억 후반, 4억 초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 물량 확인할 때는 이렇게 그냥 비슷한 거리 뭐 다 영향이 주게 똑같은 영향이겠지가 아니라 임장하고 어떤 사람들이 움직일지 영향이 어떻게 다를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 내보고 있는 거예요. 1, 2단계 아까 정리했고 1단계 단지, 2단계 생활권, 3단계 공급. 매매 계약하고 전세 세팅한다면 대단지 공급 물량을 보는 게 필수예요. 네, 근데 일단 안양의 그동안의 대단지 입주는 일단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27년은 돼야 들어와요. 네, 근데 인접한 의왕 물량을 살펴봐야 되는데 다음 달 10월에 입주하는 의왕, 고천, 여기 뒤에 들어 이제 단지는 위치상 평촌에 일단 영향이 적을 거. 오히려 입주는 끝났는데 생활권이 더 밀접한 인덕원사의 SK뷰를 살펴봐야 될 거고 살펴보니 아까 전세 5구 기준 한 70개, 그다음에 가장 저렴한 게 한 4억 3천, 그다음에 전세 대출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그거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였죠. 5구여도. 네, 그래서 일단 관악타운 26평형은 여기 얘네 경쟁 물량들이랑 비교해보자면 신축 하위 평형과 가격이 같거나 조금이라도 저렴해야 경쟁력이 생길 것 같아. 근데 인덕원사 SK뷰 일단 호가가 이 정도 형성되고 있어. 그러면 아까 2단계에서 세웠던 이 정도 가격 3억 9천에서 4억 3천 요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적정한 범위 같아 라고 3단계까지 일단 생각한 거고, 그리고 나면 여러분은 지금 시장은 전화 임장을 잘해야 돼요. 네. 요렇게 생각하고 뜨시면 끝나면 안 되고 3억 9천5백에서 4억 3천까지 한 3천만 원 상당의 범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 나는 3억 9천5백에 할까? 보수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4억 3천으로 할까? 라는 거 생각할 때 이제 여러분 전화 안 할까봐. 전화 안 할까봐. 제가 일단 써드렸어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이렇게 전화하신대요. 사장님, 요즘 전세 나가는 거 어때요? 내가 전세 내는 것처럼 전화해도 괜찮아요. 네, 괜찮고, 요즘 전세 나가는 거 어때요? 물어보고, 근데 사장님 요즘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관악타운 26평 물건 하나도 없던데? 최근에 얼마 나갔어요, 사장님? 근데 그럼 31평은 얼마나 나갔어요? 23평은 얼마나 나갔어요? 근데 사장님 얘기를 해주시겠죠? 사장님 원래 그 정도 차이 나요? 얘네들이 원래 한 5천씩 차이 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사장님이 이제 가격대를 얘기를 많이 해주신다. 그러면 사장님 그럼 그거 제일 비싼 거는 수리한 거예요?
만약에 수리 안 하면 전세 얼마 나가요? 그리고 보세요. 제가 어떻게 펼치고 있나 보세요. 근데 사장님 여기 만약에 수리 이제 안 한 게 예를 들어서 뭐 4억이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그러면 4억이면 가나타운 26편 말고 또 뭐 볼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서 그 단지는 전세 있어요? 거기 그러면 얼마짜리 있어요? 라고 이렇게 비슷한 생활권에서 경쟁 물건 될 만한 애를 물어보고 그리고 사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입주할 거 없어 보이는데 주변에 혹시 입주할 거 있어요, 사장님? 물어보고 마지막 사장님 근데 요즘 전세 빼는 거 어렵다고 하던데 잔금 안 치면 전세 못 빼요? 네. 요즘 전세 대출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셔서요. 이거를 마지막에 물어봐요. 왜요? 네, 제가 지금 뭐 한 거죠? 요즘 전세 나가는 거 어때요? 시장 분위기 파악하려고 한 거예요. 요즘 어떻지? 그럼 사장님은 요즘 전세 그거 진짜 없어. 내놓기만 하면 바로 계약돼. 네. 물건 없구나. 그 다음에 빨리 나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평형별 가격을 물어봤죠. 그래서 평형별로 전세가가 이 정도 형성되고 있구나. 원래 차이는 뭐 5천이면 5천 이 정도 나는 게 원래 보통의 차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사장님 그거 수리한 거예요? 수리 안 하면 얼마예요? 묻는 거는 상태별 전세가를 체크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잔금치 여력이 되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수리한 게 전세가가 왜 이렇게 높아? 수리비가 3천인데 수리한 거는 전세가가 한 5천, 6천 높아. 그러면 나 그러면 어쨌든 수리하긴 해야 되는데 한번은 수리해서 전세 세팅을 이번에 잘해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같은 돈을 어디 봐요? 라고 물으면서 경쟁 단지에 전세가 있나 없나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 관악타운 26편 말고 그러면 그 정도 금액으로 어디 갈 수 있죠? 은하수 신성 거기가 조금 더 비싸긴 한데 은하수 신성이나 은하수 벽산이나 은하수 청구도 볼 수 있지. 근데 사장님 거기 전세 있어요. 거기도 전세 한 개도 없어. 네. 경쟁 단지가 될 만한데도 물량이 귀하구나라는 걸 알 거고 주변 입주 단지 체크하면서 일단 내가 뭐 인보 쓰면서 체크를 해보지만 그래도 내가 놓친 단지가 있나 없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로 보게 되면 수분양하는 단지를 자칫하면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런 단지들을 체크해서 보고 마지막 왜 잔금 안 치면 전세 못 빼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 대출 유무에 따라서 전세가를 파악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현금 전세를 받는다면 얼마쯤 받겠구나. 내 물건이 전세 대출이 가능한 물건이라면 어느 정도 받겠구나 라는 것도 파악하지만 이게 커요. 나랑 같이 일할 사장님인가 아닌가. 네.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하면 똑같은 단지예요. 똑같은 단지인데 제가 토요일날 이제 광명에 전화가 있었어요. 광명에 전화를 하는데 똑같은 단지에 물건을 물어보는데 A 사장님, 첫 번째 사장님은 일단 안 된대. 요즘은 전세 대출 안 나오니까 잔금은 그래도 칠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네. 끊고 바로 다음 사장님, 이제 다른 사장님 근데 요즘 잔금 전세 못 빼요? 다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거 계약 해달라고 하면 되지. 매도자랑요? 그래서 매도자랑 해달라고 하면 되지. 안 해주면 어떡해요? 전세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있어. 네. 똑같은 단지여도 그러면 우리는 처음 사장님이랑 두 번째 사장님 중에 누구랑 같이 일해야 돼요? 입주다 하려면 두 번째 사장님이 만나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는 나랑 같이 일할 사장님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왜 마지막 확인하냐? 어떤 가격으로 시작할 거냐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되게 어려워. 그러면 이 범주를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보수적으로 생각하고서 빨리 빼는 게 나은 거죠. 공급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근데 만약에 전세 물건도 없고 내놓자마자 막 전세가 나가. 제가 평촌 전화하니까 사장님 그러더라고. 사장님이 요즘 같은 때 진짜 드물어. 진짜 입주 많았을 때는 그때는 막 전세가 발에 채웠는데 딱 이렇게 표현해요. 진짜 그때는 전세가 발에 채웠는데 요즘 전세가 너무 없어. 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3억 9천5백이 아니라 그냥 한 4억 3천 한번 해봐. 4억 5천 해보다가 만약에 근데 만약에 손님이 붙었어. 그러면 그때 분위기 보고 500이 됐던 1000이 됐던 그때 조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줘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어떤 가격으로 시작할 거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 이렇게 전화하다 보면 사장님들의 자신감이 느껴지거든요. 네, 아마 물건 진짜 없어. 보면 그날 바로 나가. 바로 놓을 수 있어. 그러면 이때 내가 가격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시작해도 그래도 전세 잘하면 내가 가격 잘 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해서 지금 전화임장이 일단 필수라는 거 정리할게요. 저희 3단계 뭐였지? 단지부터 출발했어요. 단지 출발할 때 호가 보고 아실에서 실거래가 봤어요. 네, 그래서 이때 좀 이제 평형대별 가격, 그다음에 매물 수도 좀 보세요. 매물 진짜 없구나. 아니면 매물의 가격 올리고 있구나. 내리고 있구나도 이제 이 분위기 파악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아실에서는 일단은 제가 최근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봤죠. 그리고 이왕이면 신규 거래되는 가격을 봤죠. 그리고 저층보다는 중층을 중심으로 봤죠. 그래서 그리고 실거래가가 오르고 있는 추세인지 아니면 내리고 있는 추세인지도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두 번째 생활권으로 넓혀서 가격 흐름 같이 하는 그런 단지들 얘네들도 마찬가지 똑같이 호가, 실거래가 확인하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공급으로 이제 마지막 점검했어요. 여기서도 이제 공급도 제가 지인도 보고 아지도 보는 게 약간 다르거나 빠지는 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같이 놓고 체크를 하고 현재 물량 어떻지? 그다음에 이후 그러니까 지금 전세 논다면 바로 영향을 미칠 만한 단지 받고 그 단지가 만약에 입주가 끝나도 연이어 다음 단지가 혹시 영향을 미칠 만한 단지가 있는지 없는지 봤어요. 그리고 어때요? 입주가 끝난 것처럼 보여도 대단지는 입주하고 잔여 물량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것까지 같이 위치
규모, 시기까지 같이 봐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뭐 했죠? 전화해서 전세시장 분위기를 최종적으로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일단 자신감 지표. 전세 뺄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면 전세 가격을 조금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높게 보고 출발해도 되겠구나라는 거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본 단계, 3단계 얘기를 드린 거고, 우리 뭐 했지? 적정 전세가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본 거예요. 네. 얘를 알아야 사기 전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를 선택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고 나서는 가격이 적당해야지 전세가 빨리 빠지겠죠. 그래서 사고 나서 빠르고 안전하게 투자를 마치는 게 가격부터 출발되는 거고, 3단계. 네, 여러분, 제가 많은 걸 바라지 않죠, 여러분께? 단 세 글자. 빨간색만 일단 외우세요. 단생고. 단지부터 출발, 생활권을 넓히고 공급 꼭 보셔야 돼요. 네, 단지 안에서 상위평형, 하위평형 보면서 적절한 가격인지, 생활권 안에서 가격 흐름을 같이 한 단지들 사이에서 적절한 가격인지, 그다음에 공급, 신축 단지의 하위평형 전세가랑 같이 경쟁력 비교하는 거.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전세 세팅에 따라서 총 투자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가를 그래도 잘 받으면 투자금 줄어드는 거고, 내가 예상했던 전세가보다 너무 못 받으면 투자금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초반에 매수할 때부터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전세를 놓는 게 아니라 얼마 정도 전세가 나가겠구나를 좀 세밀하게 계산해야지 요거 내 투자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예상된 범위 안에서 마무리된다는 거. 그리고 요거 투자금은 수익률도 결정하고 다음 투자를 언제 하는지도 투자금 결정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예상했던 범위 안에 잘 마무리되면 예상했던 시기에 다음 투자를 하는 거고, 이런 준비 없이 그냥 전세를 놔버린다? 그래서 전세가 갑자기 너무 낮아버린다? 그러면 그 돈을 다시 모을 때까지 투자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전세가를 집을 사기 전부터 잘 설정하고 이 투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가격 설정하는 거를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